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오래되고 낡은 탓의 사람들에게서 잊혀져갔고 그에 따라 버려진 채로 오랜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도시에서 지친 나머지 휴식을 찾고자 했던 한 가족이 이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현대 문명이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가족은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집은 처음에는 그저 조금 낡고 관리가 덜 된 정도로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창문을 닫고 마루를 쓸고 벽지를 새로 발라가며 집을 단장했습니다. 그렇게 집은 서서히 가족의 손때가 묻으며 아늑한 보금자리로 변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중 막내였던 지연이 가구가 보관된 다락방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지연은 다락방에 올라가 봅니다. 오래된 나무 계단은 건드릴 때마다 삐걱거렸고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곳에는 옛날 옷가지와 장난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인형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그 인형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지연은 인형을 조심스럽게 안고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인형을 옆에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 갑작스런 추위에 지연은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은 익숙했던 온기 대신 싸늘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인형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인형의 눈이 깜빡이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믿기 어려웠던 그녀는 그저 자신의 눈이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인형의 미소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눈의 움직임도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인형은 지연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너와 놀고 싶어 라고. 무서움에 지연은 다음날 부모님에게 인형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들은 그저 악몽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도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안의 불이 갑작스럽게 깜박거리거나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끔씩 거울에 비친 가족의 모습이 순간 다른 얼굴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가족은 이 집에 무언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 오래 사신 어르신께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어르신은 그 집에 얽힌 슬픈 전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옛날 그 집에 살던 소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영혼은 그 인형에 깃들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가족은 인형을 정중히 묻어주고 그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도시로 돌아온 후 그 가족은 이상한 현상에서 해방되었으며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지연은 그 인형을 떠올리고는 했습니다. 그 인형의 웃는 얼굴과 속삭임이 영원히 그녀의 기억에 자리 잡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 뉴스에서는 그 마을의 그 집이 해체 작업 중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작업자들이 집을 허무는 과정에서 고대에 보이는 인형 하나가 발견되었고 근처에 있던 모든 전자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며 이상한 음성이 녹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목소리였으나 해석할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본 가족은 오싹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 집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기묘한 기억과 미스터리는 과연 끝난 것일까요? 가족은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길 바라며 지연에게 더 이상의 호기심은 금물이라는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은 다시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지연은 밤하늘의 달을 보며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너와 놀고 싶어 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정말로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꽤 오래되어 외관은 초라했지만 저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다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근처 편의점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빈 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희미한 형광등 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 소리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소한 이상함은 피곤함에 무뎌져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와 간단한 간식을 사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단지 입구에서 뭔가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가 초점 없는 눈으로 아파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마치 몇십 년 전 유행하던 스타일 같았습니다. 제 곁을 지나치던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퇴근 후 피곤해서 누워 있다가 까무룩 잠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깼을 때 이상하게도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희미하고 낮은 목소리로 여기 와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섬뜩하여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항상 새벽녘에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 어느 날 밤에는 꿈속에서 제가 아파트 외부 계단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13층에서 멈추었고 그곳에서 지난 며칠간 거리에서 본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흐릿하게 웃으며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었지만 그 꿈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문의해보았습니다. 혹시 13층에서 최근에 이상한 사건이 있었는지 혹은 그 층에 대해 알고 있는 괴담이라도 있는지 물어보았죠. 관리소 직원은 처음엔 망설이다가 오래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십 년 전 현재 제가 사는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을 당시 한 여자가 13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결국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녀의 죽음을 두고 온갖 소문과 괴담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아직도 아파트를 떠돌고 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저는 가능하면 13층 근처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은 늘 찾아오기 마련이었죠. 며칠 뒤 저는 실수로 엘리베이터에서 13층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숨을 죽인 채 어둡고 긴 복도를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여자 목소리. 여기 와. 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시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끝내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마친 후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녀의 영혼이 아파트를 떠돌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제 정신이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어떤 장난을 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저를 소름 돋게 만듭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공포 이야기가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 믿고 있었지만 그 사건은 저에게 실제로 닥쳐온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유난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자연이 아름답기로 유명했지만 관광객들에게 표면적인 매력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몇 달간의 휴식을 취하며 글을 쓰려고 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낡고 오래된 하숙집에 방을 잡았다. 그 집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 밤이면 유난히 조용했다. 마당에는 커다란 궤석이 있었고 그늘은 해를 가릴 정도로 울창했다. 집주인은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친절하게 나를 맞아주었다. 며칠 후 나는 근처의 산으로 등산을 가기로 했다. 사람들은 그 산에 대해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전했지만 나는 그저 설화로 치부했던 것이다. 산속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전당포가 하나 있다고 했다. 지금은 폐수되었지만 한때는 마을 사람들이 필요할 때 물건을 맡기고 대출을 받았던 곳이라고 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마시고 서둘러 산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산비탈로 오르는 길은 험난했지만 주변 경치는 최고였다.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했다. 길을 걷다 보니 오래된 길잡이 표지판이 보였고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 사람들이 말하던 그 전당포에 도착하게 되었다. 전당포는 예상보다도 더 낡았고 마치 고요한 세월이 멈춘 듯한 인상을 주었다. 녹슨 간판에는 고리 대금업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으며 선반 위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허름한 테이블 위에는 사형 후 방치된 저울이 있었다. 그때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 설명할 수 없는 낯설고 소름 끼치는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구석진 곳에 작은 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에 문을 당겨보니 예상 밖에도 문은 쉽게 열렸다. 그 문 너머는 또 다른 작은 방이었다. 그 방은 마치 누군가 살던 흔적처럼 생활용품이 널려 있었다. 침대 위에는 낡은 일기가 놓여 있었고 나는 천천히 그것을 펼쳤다. 일기에 적힌 내용은 기묘했다. 오래전 이 전당포 주인은 빚에 쪼들려 사람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했고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샀다고 했다. 급기야 어느 날 그 주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가 산 자락 어딘가에서 살해당했다고 소문을 냈다. 일기를 읽은 후 나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와보니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산길을 되돌아오는 동안 머릿속에는 계속 그 방의 이미지와 일기 내용이 맴돌았다. 밤이 되자 하늘은 짙어진 파란색으로 물들며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마침내 마을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다. 하숙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을 때도 머릿속에서는 그 전당포의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중 문득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창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두려움에 몸이 굳어졌지만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밖은 그저 고요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몇 주 후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지만 그 경험은 언제까지나 내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 이후로도 가끔씩 늦은 밤 창문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다. 그것이 단지 마음의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따라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공포는 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산의 전당포에 대해 이야기하며 호기심으로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거나 잃어버리면 그것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